부가세는 소비에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세목이었고, 지금 소득세라는 건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 내기 싫으면 소비 안 하면 되죠. 소득세 내기 싫으면 돈 안 벌면 돼요.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벌지 않은 사람한테 세금을 절대 부과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이라는 건 우리 회계상에서 똑같진 않지만 소득에 세금 부과하는 거니까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직거리지 않나요? 그죠? 아침 되면 얼어서 그런가? 왜 아침에 맨날 이러지? 자, 지금은 찌직 소리 안 들리죠? 계속 아침에 이러네. 자, 그럼 우리 소득세에 대해서 좀 보면, 지금 제가 여기에 소득세, 소비세, 보유세 이렇게 표현한 거는 어떤 형태의 내가 보유 단계냐, 소비 단계냐, 소득 단계냐,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준인데, 자, 우리가 세법 이름을 정할 때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그리고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둘로 분류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개인 소득세라는 건 이제 우리 같은 자연인들이 벌어들인 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법이 인격체라고 한 우리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두 개를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법이니까 법 이름을 정하면서 개인자를 생략을 하고 소득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소득자를 생략을 해서 법인세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이 두 세목이 서로 과세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건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띠고 있고,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 글자로만 보면 엄청 재미없는 글자 같아 보이는데 별말 아니에요. 자, 우리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 소득 원천설이라는 것, 이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돈 벌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그 돈 번 수단이 세법 법전에 열거가 되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법은 그냥 순수하게 순자산이 너의 우리 순자산이 회계상으로 자본이죠. 그럼 이 너의 재산이 증가하면 그냥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깡패예요. 길 가는 사람한테 돈 1,000원짜리 하나 달라 그래서 1,000원을 제가 그냥 강탈했어요. 그냥 가. 그러고 내가 1,000원 뺏었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이라면 그 1,000원을 벌었을 때에 이제 세무서가 알았다고 볼게요. 그럼 소득의 원천이 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그냥 길 가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한 거는, 아 죄송해요, 우리 사진 안 찍었다. 우리 캠 한 번만 열어주세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맞죠? 유나 씨,
윤아 씨가 화면이 안 보이네. 윤아 씨 화면 좀 보이게 해주세요. 음, 일단 시작할 때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일단 아이고 잘못했다. 응? 이렇게 해서 엉뚱한 선이 잡혀. 윤아 씨 만약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윤아 씨가 입증해야 돼요. 캠 안 되면 나중에 부정수급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다시 어플 껐다 켜면은 그 권한 허용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권한 허용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 찍는 게 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사태 발생했을 때에 본인이 확인이 안 되면 노동부에서는 왔다고 말했을 때에 본인이 확인 안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 그래요. 부정수급이면 문제가 커져요. 아마 교육 받으실 때 부정수급으로 되게 되면 뭐 어떤 자기들의 이제 증거 효과를 줄 건지는 적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인 게 식별이 돼야 돼요. 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그죠? 죄송해요. 오늘 계속 시작하면서 계속 끊기네. 자, 그럼 우리 방금 제가 말했던 소득세법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자, 제가 깡패로서 제가 돈을 강탈을 했어요. 그럼 소득의 원천을 세법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법이 봤을 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그냥 강탈한 거 원천을 따져보니까 그걸 원천을 뭐라고 말해야 되죠? 강탈? 아니면 삥?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세법법전에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라고 적혀 있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법법전에는 우리 뭐 강탈, 삥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세금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법인이 설립된 법인 형태의 깡패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영화 보면 깡패들이 난 합법적으로 국가에 세금 내는 깡패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제가 그 1,000원을 삥 뜯어가지고 우리 조직에다가 다시 이제 내가 그 돈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우리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너 어떻게 돈 벌었니라는 걸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 1,000원 늘어났네? 그러면 세금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법인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소득세는 어떤 형태로 세금을 그 소득을 벌었는지를 먼저 찾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사람 소득을 뭘로 잡아야 돼요라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뭐 저녁방 같은 경우도 현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돈 지급했는데 이 사람 소득을 뭘로 잡아야 되는 질문이 되게 많은 이유가 개인들이 돈을 벌어갔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소득 형태에 따라서 지급하는 회사는 어떤 소득의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지를 달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고민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내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안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 와서 한 사람인지 계속 일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제 원천징수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개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천징수를 그 소득에 대해서 먼저 포착을 하고 그 소득마다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틀려요.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얼마 부과하고 이 세금에 대해서는 얼마 부과하라고 세법법전에 열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개인이 돈 벌어 오는 것 중에 그 이자하고 배당하고 연금 소득 형태가 있는데, 그 이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먼저 그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은행에 저축을 해서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으고 하던 시절.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을 하는데,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라는 거 알고 이 열거된 형태를 조금 벗어난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자 형태를 지급하는 상품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과세관청은 과세를 하고 싶으니까 일일이 열거하다 보니 너무 종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열거된 거에다가 그와 유사한 형태도 하겠다라고, 과세하겠다라고 포괄주의를 가미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 열거주의는 일일이 다 열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위하고 유사하면 과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포괄주의를 가미했는데, 시대가 좀 조금 지나면서 사람들이 펀드 같은 이제 배당받는 형태의 상품을 또 많이 선호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자는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펀드 회사의 상품들이 또 무진장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일상생활에 비과세 상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좋은 상품 만들었다는 것들이 열거된 항목을 벗어나는 형식으로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에 또 너무 많은 상품이 생기니까 배당 소득에도 위와 유사한 것들은 전부 다 과세하겠다라고 포괄주의를 가미하게 됐는데,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서 2019년 20년도에 들어와서 특히 20년대에 이제 그 펀드 같은 세대가 아니고 이제 연금 세대가 된 거예요. 연금 상품 가지고 또 너무 많은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또 세금을 비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연금 소득에도 위와 유사한 것까지 과세하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러다가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소득의 형태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에 맞는 또 금융상품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포괄주의를 좀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자,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 게, 원칙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서 소득 원천별로 구분해서 과세 대상을 규정을 하는데, 그럼 열거주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는 그 과세 대상 소득만 과세를 하고 그 외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 적혀 있는 순서대로 사실 포괄주의로 점점점 생긴 거예요. 시대적 흐름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과세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소득세법으로 와서, 자, 우리 소득세는 열거를 했을 때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다 6가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자연인인 내가, 자, 우리 소득세는 과세 기간을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둬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어떤 소득이든 간에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 사람 얼마 벌었어라고 과세할 거라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소득 형태로 받는 것도 있고 근로소득 형태로 받는 것도 있고 기타 소득 형태로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결정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 세 개만 제가 있으면 세 개를 전부 다 1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를 해서 이 사람 얼마 번 거다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세금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종합과세라고 하고, 얘가 원칙이에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나중에 일하실 때에 회사 다니면서 또 투잡이라고 해서 부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이 소득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얼마 내요. 그런데 전체 합산했을 때는 얼마 될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을 취급하는 자가 여러분이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는 형식으로 하는지 어쩌다가 한 번에서 지금 돈을 받아가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달리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썼든 저 방법을 썼든 순수하게 이 사람이 진짜로 번 돈이 얼마다를 가지고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종합소득세 신고가 우리는 1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를 따져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다 합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소득의 종류를 열거를 해놓고 어떤 소득이냐라는 걸 먼저 따질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271페이지에 원천징수 제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 원천징수 제도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표로 적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그럼 이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이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총결되는 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돈 받을 때 세금 떼이고 받으면 더 이상 그 돈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복권 당첨금. 여러분들이 오늘 로또 1등이 됐어요. 내년 5월 달까지 그걸 기다려서 20% 30% 되는 세금을 아껴놓고 있다가 낼 거라는 믿음이 안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액은 살짝 높은 느낌이 들지만 세금을 정해서 그 세금을 그냥 빼고 주고 더 이상 그 돈은 세금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 일용 근로 있죠. 우리 일당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보고 1년치의 세금을 모아서 내라고 하면 그 또한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냥 이 돈을 받는 사람들도 돈 받으면 난 세금 낸 게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소득을 다 합칠 건데 이 돈들은 안 합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의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납적 원천징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분리과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종합소득에 얘는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금 내고 끝났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세금 계산했다라고 해서 분리과세라는 표현을 쓰고 여러분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 용어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분리과세라는 것 세금 다 낸 돈이다 이 뜻이에요. 분리과세 당했다는 것. 저 돈은 세금 다 냈어. 이런 의미가 분리과세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원천징수 이후 확정신고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걸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얘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급여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자 우리가 재무회계할 때도 문제를 봤는데 원천징수하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세금을 얼마 내야 될지는 몰라요. 1년 동안 벌어봐야 이 사람이 얼마 번지를 알아서 그 다음 연도에 세금을 내는 건데
그럼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얼마 받을지 어떻게 알아? 승진해서 월급이 늘어날지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그런데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이 떼이고 있죠. 그건 국가가 매년 간이세액표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해요. 간이세액표라는 건 이 월급을 급여를 받는 이 월급을 받는 사람 그리고 부양가족 이 돈으로 몇 명이 먹고 사는지 이걸 기록을 하면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그 돈이 결정이 되면 정확하게 내야 될 세금을 정리를 해서 그럼 세금 떼었는데 그게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내야 될 세금을 계산을 해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많이 뜯었으면 돌려주고 작게 냈으면 거꾸로 내야 되는 거. 그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연말정산이라는 거예요. 연말정산이 근로소득 확정신고예요. 나는 월급 받을 때 평소에 세금이 떼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2월 달까지 실제 내야 될 세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 차이를 조정해서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우리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하고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하는 게 원천징수에 확정신고를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 떼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원천징수가 둘로 분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완납적 원천징수를 우리는 분리과세다. 이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고 따로 분리를 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는 분류과세라는 것도 있어요. 이 분류과세라는 건 뭐냐면 얘는 간헐적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인데 이걸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자가 너무 부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건데 이걸 같이 넣어버리면 우리 그 부당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퇴직소득하고 퇴직금 그리고 양도소득. 저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소득인데 이 소득들은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한 회사에서 30년간 일을 했어요. 그럼 퇴직금이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그만둔 해에 퇴직금을 몇 억을 만약에 받았을 때에 그 해에 그냥 일반 소득이랑 같이 합산돼서 들어오게 되면 너무 높은 구간의 세금을 맞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금 높은 구간 중에 막 30%나 40% 받게 되면 너무 부당하게 세금 많이 떼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퇴직금은 퇴직금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양도소득도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몇십 년간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 집 오랫동안 살면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금은 좀 낮지만 과거에는 물가 상승률이 평균 5%였어요. 그럼 10년 있었으면 50%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년 살았으면 두 배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데 양도소득이라는 건 내가 이걸 샀을 때의 금액과 팔았을 때 금액의 차이인데 근데 그 차이를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건데 이걸 종합과세에 집어넣게 되면 너무 부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양도소득도 별도로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겠다라는 게 분류과세인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전혀 다른 거죠.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중에서 그냥 이건 이 세금만 내고 끝내라고 하는 게 분리과세고 분류과세는 아예 종합소득 속에 들어오지 않고 따로 얘네들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니까 하나씩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류과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나 느낌을 좀 잡으셔서 이 둘이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그게 우리 교재 271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금 우리 과세 방법이라고 해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적혀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아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소득세법은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가진 게 원칙이에요. 개인 단위 과세라는 건 자,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둘이서 동업을 해요. 그럼 1년 동안 이 가게에서 1억을 벌었는데 그럼 이 가게에서 1억 벌었다고 해서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친구하고 그 가게에 지분율이 있겠죠. 그럼 만약에 둘 다 똑같이 5대5였다. 그러면 나 5천만 원, 친구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에다가 세금을 각각 5천만 원씩 번 걸로 과세하는 거지 1억을 번 걸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소득세법은 누진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번 구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럼 우린 5천만 원 번 사람 두 명이 합쳐서 내는 세금하고 그러니까 5천 번 사람이 낸 세금 또 5천 번 사람이 낸 세금 둘이 합친 금액보다 1억 번 사람의 세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누진과세 제도예요. 많이 번 위의 구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벌어요. 많이 부과를 해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는 부가가치세하고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장에서 1억 벌었으면 부가가치의 10%니까 1,000만 원 세금 내도록 과세를 하지만 소득세는 그 구성원에 맞춰서 각자 자기 개인별로 개인 단위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대 단위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혼자 사업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동업하는 것처럼 해서 가족끼리 그 소득을 나눠서 가지면 세금 작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 분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가족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정말 미련한 생각이에요. 대한민국 세무서가 그런 바보 아니에요. 저보다 만 배 똑똑한 AI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동업한다고 하면서 지분 나누고 있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세금 쪼개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합산해서 하겠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이름으로 하면 그냥 다 끝난다고 그냥 다 들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뻔한 거죠. 만약 부부끼리 그러고 싶으면 이혼하고 하시면 돼요. 이혼하고 하면 그냥 일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세대 단위 합산해서 과세를 할 거예요. 소득세를. 누가 봐도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둘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둘이 반반이야 하면서 반반 쪼개는 거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냥 그거는 하나로 같이 봐서 계산한다. 그런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소득세 때문에 좀 쪼개고 싶죠. 그러면 일단 5천 원 넘어가셔서 같이 하시는 게 나아요. 5천이 넘어가면 일단 특수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이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면 나중에 탈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세금 과세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인 거고, 그럼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공제라는 게 있죠. 인적 공제. 인적 공제라는 건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거에 대해서 빼주냐면 소득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빼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그냥 나 하나에 대한 공제를 해줄 거고, 내 돈 가지고 여러 가족이 먹고 살면은 우리 부양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그 부양가족들이 먹고 사는 돈만큼도 같이 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인적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가 뒤에서 많이 공부할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인적 공제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고, 자, 누진과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전에 우리 소득세 하면 부가가치세 하면서 이런 이야기 있었죠.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인데 소득세는 누진세율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누진세율 제도라는 건 우리 뭐 6%, 15% 이런 식으로 세금의 구간이 있게 되는데 그 구간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구간이라고 전부 다 높은 구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00만 원까지는 이재용이나 저나
똑같은 세율인 6%를 맞는 거예요. 1200만 원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넘어간 거는 또 15%를 맞고 그 넘어간 거는 24%. 근데 그렇게 해야 당연히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이 세금을 내가 돈을 조금 많이 버는 것보다 조금 작게 버는 게 그 구간선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 돈 많이 가져가야지. 그죠? 그래서 많이 번 구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로또 가지고 설명을 한번 했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로또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진세율 제도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30%의 세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기타 소득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4억에 당첨이 되죠. 그럼 4억에 당첨이 되면 4억에 대해서 다 30%를 하는 게 아니라 3억까지는 20%고, 그러면 얘는 6천만 원의 세금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3억 넘어간 게 1억이죠. 그럼 1억에 30% 해서 3천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은 총 세금을 그러면 9천만 원을 내게 될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9,9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누진세율 제도라는 건 넘어간 구간만 그 구간만 이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그 전부 다를 이 30%를 부과해서 세금을 1억 2천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소득세의 높은 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 있죠. 이번에 45% 구간 만들었죠. 자, 45% 구간을 만들어서 지금 세금을 뗀다 했을 때에 제 같은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더 만들면 좋겠어요. 왜냐면 1년에 번 게 5억이 초과하는 거에 대해 45% 부과하겠대. 근데 그 바로 앞당긴 게가 42%예요. 3%더 받겠다는 거야. 그 넘어갔을 때. 차라리 그만큼 벌고 그만큼 세금 내보면 좋겠어. 그죠? 1년에 5억이라는 돈, 이런 나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부 다를 5억 받는다면은 그 사람도 억울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 세상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소득세율 높은 구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없어요. 우린 또 누진세율 제도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그 구간에 맞을 수 있다. 맞으면 행복하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버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진세 제도의 특징이에요. 자, 원천징수 제도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뒤쪽에서 원천징수에 대해서 자와 같이 다 많이 볼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방법도 근로소득자만 가지고 자와 같이 뒤쪽에 보고 원천징수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약으로 한두 줄 적혀 있는 거는 지금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납세자의 의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는 먼저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누게 돼요. 자, 거주자, 비거주자의 이 기준은 우리 국내 고소 183일이 기준이에요. 6개월인 거예요. 그럼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고소를 두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거주자 또는 이제 거주자 의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주자로 보겠다. 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183일이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은 국내국의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외국에서 벌든 한국에서 벌든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제 거주자인 거예요. 그럼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게 비거주자예요. 자, 이것도 그럼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비거주자 의제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뉴스에서 이 사람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손흥민이나 류현진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는데 6개월만 하기로 하고 갔나요? 아니죠. 언제 간지 이제 기억도 안 나죠. 그럼 걔네들은 공차고 야구공 던져가지고 받는 건 우리나라의 세금을 안 내는 비거주자 의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건 맞아요. 국적도 한국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소를 우리나라에 떠나가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우리 CF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찍은 그 돈만 세금 내는 거예요. 한국에 소득세를. 그게 이제 비거주자 의제인 거예요. 또 거주자 의제는 반대로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피부 색깔이 다르신 분들 있죠. 뭐 하얗든 까맣든 우리가 피부 색깔 다른 사람들이 출입국 관리소에 보면 뭐 H2 비자, 뭐 F4 비자 뭐 이런 비자를 받고 들어와요. 그 비자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2년씩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183일 이상 한국에 있을 거라는 걸 확인을 받고 그 비자를 받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그 사람이 외국에서 돈 번 게 소득이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예요. 근데 그 이건 요즘 뉴스에 찌라시 전달라도 아니라고 했던 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법인도 그래요. 법인도 내국 법인, 외국 법인이 있는데 내국 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런데 이제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자, 삼성이 우리나라에 휴대폰 파는 게 많겠어요? 세계 파는 게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의 휴대폰 가지고 있는 게 뭐 전체라 그러더라도 외국식 못 쓰신 분들 아이폰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한 2천만 대, 3천만 대는 쓰고 있겠죠. 그죠? 근데 전 세계 가지고 있는 건 2억 대 이상 팔아요. 그 외국에서 버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금을 삼성 우리나라에 다 내요. 근데 애플은 우리나라에 판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외국에서 판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세금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 관리하는 장소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재용이가 그 교도소 잡혀갔을 때 그래서 본점을 옮긴다 이런 이야기가 찌라시 좀 돌았었어요. 근데 당연히 루머죠. 걔는 그럴 깡은 없는 애예요. 근데 걔가 옮기는 순간 우리 세금은 한 3배 늘어나요. 그 기업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은. 그 기업이 내고 있는 세금이 몇 조인데 그 몇 조를 대한민국 국민이 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1인당 내는 세금이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월급 받죠. 근데 연봉이 3천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소득에 대해서 단 1원도 세금 안 낼 거예요. 다 돌려받아 버리고. 그런데 그 기업이 없어지게 되면 1년에 2천만 원 버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였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하죠. 근데 옛날에 그 박근혜가 있을 때에 이재용하고 그때 할 때 이재용이 그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옮겨간다고 옛날에. 그때 자기 이제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을 때에 그때 상속세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은 거로 사망 선고를 안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런 말은 있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뉴스에서 그 허위라고 삼성에서도 말하고 하면서 보면서 그것도 우리나라한테 엄청 큰 사건이에요. 그죠? 뭐 대한민국이 기업이 벌어서 위상을 높였지 뭐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끼리 잘 산다고 해가지고 돈 벌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뭐 방금 전 법인도 내국 법인 외국 법인 이런 형식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과세 기간을 보면 자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 기간은 그냥 불변이에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 과세 기간에 예외 사항이 있다면 그냥 죽거나 아니면 이민 가는 거예요. 죽거나 이민 가는 걸 제외하고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이거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다 회사 그만뒀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월 달에 그만뒀어요.
그럼 과세 기간이 언제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회사 그만뒀다고 죽을 거야? 그거 아니면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다른 돈을 벌 수 있잖아. 사업하다가 폐업했어요. 폐업하고 나서 또 딴 것도 돈 벌겠죠. 그래서 우리 종합과세라는 건 모든 걸 어떤 행동을 해서든 간에 벌어들인 것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이 끝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소득세 과세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는 죽거나 아니면 이민 가버려야지 나의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이제 이론에서 나오면 현혹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표현이 좀 극단적이지만 정말 죽거나 이민 가지 않는 이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 외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한 살짜리에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외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기간적 예외도 없고 사람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자, 그럼 이제 납세지라고 있는데, 자, 납세지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은 사업장을 따르지만 우리 소득세법은 사업장이 아니라 그 사업자나 아니면 그 개인의 주소지를 따르게 돼요. 자, 제가 친구하고 둘이서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해요. 그럼 강남에서 장사를 했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강남 세무서에서 보고 있을 거지만 제 집이 용산구고 제 친구 집이 마포구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용산 세무서가 소득세는 용산 세무서가 저 바라볼 거고 제 친구는 마포 세무서가 걔가 소득세를 내는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지라는 건 뭐냐면 주된 소재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소지는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 뭐 글 쓸 때에 그 신문 사항을 쓸 때 주소 적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나 고향이 지방이라서 주민등록지는 지방에 그대로 두고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소 써야 되면 어디 써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제 우리 그래도 법도 공부하고 쭉 일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창피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주된 소재지가 어디냐 써라 그랬지 등본지를 쓰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직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용어를 모르거나 아니면 지식이 낮은 사람으로 볼 거예요. 절대 그런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주된 소재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집 없이 친구 집 얹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소지가 없는데 고소지를 써도 될까요? 고소지가 뭐냐면 지금 머물러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원래 주소지를 하는데 주된 소재지가 없다면 고소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거주자는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적인 용어를 받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 엄청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우리 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할 거니까 정신을 맑게 만들어서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